안녕하세요. 인고 원포인트입니다. 초등임용 25개년 기출분석 원포인트 강의. 지난 시간에 우리가 미술 교육과정 1위 주제가 바로 무엇이었죠? 네, 바로 내용체계표와 성취 기준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학습할 교과 교육론의 1위 주제는 바로 무엇이었을까요? 네, 정답은 바로 미술 사조 혹은 미술 양식이라는 것입니다. 2010, 11, 14, 15, 17, 19, 20, 23, 24학년도까지 총 9회 출제가 되었습니다. 관련 개념을 한눈에 정리해 보도록 할 텐데요. 워낙에 미술 사조는 양이 많습니다. 그런데 좀 재밌게 어떤 교양수 듣는다고 생각하고 학습을 하시면 조금 더 마음이 편안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미술 사조는 이렇게 공부를 하셔야 되는데요. 용어를 쓰라고 할 때도 있고 그것의 특징을 한 줄 정도 쓰라고 할 때도 있습니다. 혹은 그것의 표현 기법을 함께 물어볼 때도 있는데요. 제일 중요한 것은 어떤 그 사조의 용어와 그 다음에 특징을 한 줄 정도 서술할 정도로 연습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첫 번째 자연주의부터 볼 텐데요. 자연의 아름다움을 눈에 보이는 대로 사실적으로 표현하는 것으로서 빛과 대기의 효과를 표현하는 것이죠. 바로 이어서 사실주의는 자연주의와 비슷하게 사실적으로 나타내는 것은 맞지만 주제가 소시민의 삶, 소외층의 삶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여전히 객관적이며 사실적으로 표현합니다. 다음 인상주의는 시험에 한번 출제된 적이 있는 사조인데요. 빛에 따라 시시각각 다르게 보이는 색의 변화에 주목하여 표현한 것인데 여기 기출에서 인상파 화가인 모네가 캔버스에 유화로 그린 그림이다. 햇빛을 받은 풍경을 효과적으로 표현하기 위해 물감을 팔레트 위에서 혼합하지 않고 원색을 그대로 사용하였다. 이런 선지들 둘 다 맞는 선지로 출제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유명한 모네의 루앙성당 연작, 이것도 이제 다른 학자와 연계해서 출제가 된 적이 있었죠. 다음에 신인상주의는 전묘에 의한 병치 혼합을 사용해서 시각적으로 좀 밝고 생생한 화면을 표현하였습니다. 조형 요소 중에 점 혹은 이제 색의 혼합 중에 이제 병치 혼합 이런 부분이 나올 수가 있겠죠. 다음에 후기 인상주의로서 작가의 개성과 주관과 감정을 강조한 것이 등장을 하게 되었는데 특히 여기서는 이제 조형 요소 중에 질감 부분과 연계해서 임파스토 기법이 출제가 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야수주의. 계속 이렇게 작가의 감정과 개성을 강조하는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후기 인상주의부터 이렇게 야수주의 이어지게 됩니다. 야수주의, 그 다음 이어서 표현주의 둘 다 작가의 정서와 감정을 그대로 드러나게 하는 것이 포인트인데 차이점은 야수주의는 조금 더 색채에 예술적 효과에 초점을 두어서 형식적인 측면이 강하다면 표현주의는 조금 더 작가의 심리 정서에 초점을 두어서 내용적인 측면에서 강조점을 두었다라고 비교해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에 입체주의는 큐비즘이죠. 여러 방향에서 바라본 대상의 모습을 단순화하고 분해하고 재구성해서 한 화면에 다시점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다음 초현실주의는 가장 많이 빈출된 사조인데요. 논리가 미치지 못한 어떤 영역에 숨겨진 진실을 표현하고자 고의적으로 이상하고 비이성적인 것을 다룸으로써 이제 크게 2번 기출이 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대페이지만 기법도 대놓고 출제가 되었었는데 일상생활에서 볼 수 있는 사물들을 전혀 예상하지 못한 방식으로 배치해서 생소한 풍경이나 상황을 표현해내는 것입니다. 그 다음 추상미술로 이제 서정적 추상과 기하학적 추상 두 가지가 나오는데 서정적 추상은 조금 더 우연적 결과에 초점을 두고 있고 기하학적 추상은 좀 더 기하학적인 형태와 색감을 의도적으로 질서 있게 나타낸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다음 팝아트도 이렇게 한번 출제가 된 적이 과거에 있었는데요. 이것은 올덴버그죠. 일상의 대상을 대규모로 확대한 것입니다. 그 외에 리히텐슈타인의 만화와 회화의 경계를 무너뜨린 방법, 그 다음에 앤디 워홀의 실크 스크린 기법도 팝아트의 일종으로서 함께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다음에 오바트는 이렇게 착시를 일으켜서 율동적 이미지를 추구하는 것이고 미디어 아트, 이어서 미디어 파사드 2020학년도에 용어 수준에서 출제가 되었었죠. 다음에 인터랙티브 아트는 요즘 전시 가면 이런 부분들이 하나씩은 다 있는 것 같아요. 관객이 작품에 참여하고 소통하면서 완성하는 예술로서 내가 어떤 움직임에 따라 작품이 이제 반응하는 식으로 함께 소통하는 그런 예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대지미술과 자연미술 이어서 마찬가지로 아까처럼 비교를 할 텐데요. 대지미술은 규모가 커요. 그리고 좀 인공적으로 표현을 해서 변형이 일어나지만 자연미술 같은 경우에는 규모가 작고 자연을 훼손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둘 다 일시적으로 존재한다는 것은 동일해요. 그 다음에 설치미술은 이 작품과 공간이 하나의 총체적 환경을 이뤄서 이 자체가 작품이 되는 미술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공공미술은 미술관에서 벗어나 생활공간 속에서 설치가 되어서 공공의 공간을 아름답게 만드는 것이 공공미술이 되겠고 정크아트는 폐품, 쓰레기, 잡동사니를 활용한 미술 작품입니다. 그리고 키치아트는 이런 값싼 공업 제품을 미술에 활용하는 것이죠. 오브제는 내가 어떤 물건을 본래의 용도와
기존과는 전혀 다른 의미를 가지게 만드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다음 아상블라주도 한번 시험에 나온 적이 있는데 모으기, 집합, 조립의 의미로서 이제 잡다한 물건을 함께 모아서 만든 작품을 아상블라주라고 해요. 그리고 모빌은 움직이는 조각으로서 이것의 특징을 서술하는 게 한번 나온 적이 있었고, 키넥틱 아트는 이제 동력에 의해서 움직이는 예술 작품으로서 이거 움직이는 거 다들 아마 영상 한 번쯤은 보셨을 것 같아요. 포토몽타주, 콜라주에 포함이 되는데 콜라주는 각종 재료를 그러니까 뭐 3차원의 어떤 걸 붙여도 상관없어요. 근데 포토몽타주는 인쇄 매체에서 오려낸 사진과 문자들을 조합하는 것입니다. 캐리커처도 한번 시험에 나온 적이 있는데 용어 수준에서 쓰는 게 나온 적이 있었고요. 픽토그램은 특징에 대해서 옳지 않은 것을 바르게 고쳐 쓰는 게 출제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파피에콜레는 가장 최근에 나온 것으로서 용어 수준에서 표현 방법을 쓰는 게 나왔었어요. 네, 그러면 이제 사실 기출에 나왔던 그런 다양한 그림 작품들을 이미 많이 보여드리긴 했지만 25개는 기출 속에서 출제 패턴을 발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체능편 126에서 130쪽 준비해주세요. 주로 용어를 쓰거나 아니면 특징에 대해서 쓰거나 혹은 틀린 걸 고치는 식으로 출제가 되고 있는데 용어 같은 경우에는 10, 15, 17, 20, 24 총 5회 출제가 되었고 특징 같은 경우에도 10, 11, 14, 15, 19, 23 총 6회 출제가 되었어요. 그래서 용어를 쓰거나 혹은 그 사조 양식의 특징을 쓰거나 혹은 2, 3에서 대페이지망 표현 기법이 한번 출제가 된 적이 있었죠. 그래서 이 미술 양식과 사조를 공부하실 때는 이 사조의 용어를 쓰는 걸 반드시 알아야 되겠고 그것의 특징을 한 줄 정도 직접 서술할 수 있는 수준으로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2010학년도부터 볼 텐데요. 첫 번째 문제는 이 기역과 니은을 이제 용어와 그것의 특징을 쓰는 문제였습니다. 이것은 대지미술이고 얘는 팝아트였죠. 용어와 특징 서술하는 문제가 나왔었습니다. 그리고 아상블라주도 여기 출제가 되었죠. 그 다음에 사실 이 2010학년도 2번 문제가 2, 3학년도의 발문과 굉장히 비슷하다고 저는 느꼈는데요. 시각적 사고를 확장한다는 측면에서 대페이지망 기법이 23학년도에 출제가 된 적이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이 대지미술, 팝아트, 아상블라주와 같은 것도 고정관념을 탈피한다는 측면에서 시각적 사고 확장과 일맥상통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다음 11학년도에는 인상주의의 특징, 객관식으로 나왔었고 14학년도에서는 콜드의 모빌, 특징 서술하는 게 나왔었습니다. 다음 15학년도에서는 이 대페이지망 기법, 이것이 공통적으로 속한 미술 양식 초현실주의 용어 쓰는 것과 특징 쓰는 것이 시험에 나왔었고 17학년도 오른쪽에는 캐리커처 용어 쓰는 것이 출제가 되었습니다. 19학년도에서 픽토그램 특징 바르게 고쳐 쓰는 문제가 나왔었고 20학년도에는 미디어 파사드 용어 쓰는 것이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23학년도에 아까 10학년도에 2번 문제에서 그 고정관념 탈피하기 위해 어떻게 이용이 되느냐를 서술하는 게 나왔었잖아요. 그것과 비슷한 맥락으로서 2023학년도에서도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사물을 전혀 예상하지 못한 방식으로 배치해서 좀 생소한 풍경이나 상황을 표현해내기 때문에 시각적 사고를 확장시켜준다라는 것에서 조금 일맥상통하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파피에콜레 용어 수준에서 쓰는 게 나왔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쪽 부분은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용어와 특징 이 두 가지를 반드시 묶어서 정리를 해 두셔야 되겠고 특징은 반드시 서술하는 수준까지 연습을 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함께 풀면 좋은 인고 원포인트 모의고사 문항을 정리하면서 마무리해 보도록 할 텐데요. 리패키지 1부에서 3회, 그 다음에 2부에서 4회와 6회, 그리고 신규에서 1회 총 4문항을 이번에 출제를 하였습니다. 한번 풀어보시면서 어떻게 미술사조 양식 그리고 그것의 특징을 문제화 시켰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다음 시간에는 미술 강론에서 가장 많이 출제된 요소 이 두 가지가 강론에서 가장 많이 출제가 되었는데요. 무엇일지 한번 맞춰보세요. 그러면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